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천비유 논란은 사실상 하나의 게이트이자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논란은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리만큼은 깨끗한 사람이다. 일처리 하나는 명확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그런 이재명 후보한테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지금 부동산 논란이 터진 것이죠. 이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만큼은 결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재명만큼은 안 됩니다. 모르죠. 이재명이가 하도 무서운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직전까지, 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화천디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화천디유 논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라고 불리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나머지 하나는 마찬가지로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사법개혁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일전에 이재명 후보의 악재 중 악재다 라고 평가받았던 게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친형을 자신의 시장의 권리를 통해서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인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그런 식의 해명을 선거 토론에서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토론이었으면 몰라도 선거 토론이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 선거 토론 중에 허위 사실을 얘기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뻔했죠. 근데 그랬던 이재명 후보를 살려줬던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과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랑 유죄가 각각 5대5로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무죄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얘기했던 근거가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한
얘기한 게 아니다. 토론 동안에는 그 정도의 허위 사실은 얘기해도 좋다라는 취지였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저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통해서 이재명을 살려줬던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저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임기가 다 끝나서 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석좌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여생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권순일 대법관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화천대유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1,500만 원을 받으면서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서도 여러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죠.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인 자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로만 했는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뭐였냐? 화천대유 자체가 애당초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 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도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저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저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데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취업심사 대상도 아닌 화천대유라고 하는 사실상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 들어가서 고문 역할을 했다.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 또한 마찬가지로 그 회사와 관련된 논란은 전혀 몰랐었고 만약에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를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기가 심리했던 자료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심 판결문에서는 화천대유가 3번이나 나오고 성남의뜰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이미 2심에서 화천대유에 대해서 성남의뜰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당사자가 권순일 본인 스스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과 화천대유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랐다?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십니까? 권순일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씨가 계속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자가 권순일 본인 스스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과 화천대유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랐다?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십니까? 권순일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씨가 계속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계속 이런 식의 의견을 내고 있죠.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대표라고 하는 저 사람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사실상 화천대유 논란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만배, 이 실소유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만배는 어디로 간 것인지 전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논란에서 대표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군데? 실질적으로 3천억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김만배 일당, 그 일당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적한 또 다른 사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사실상 유동규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공영개발로 진행이 되려고 했던 걸 화천대유를 끌고 왔던 장본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다가 갑자기 공모가 시작이 되더니 나중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되고 사장 직무대행 상태에서 성남의뜰이 선정이 됐던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펌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화천대유예요.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하는 화천대유 사태입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대표라는 사람과 이재명 본인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뭉갰다는 거예요. 이미 진작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돼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경찰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고도 경찰이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옛날에 자료를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지금 반응하고 있죠. 소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소환조사를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성문 대표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러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성문 대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실소유자라고 여겨지는 김만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라고 여겨지는 유동규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정작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종적을 감추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냥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벌써 진작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가 뭔가 좀 돈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 있었던 경찰입니다. 부랴부랴 지금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유동규나 김만배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성문 대표를 데려다 앉혀놓고 조사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화천대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한 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권한을 늘려주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서 대법원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 인간들이 썩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일 처리 하나만큼은 완벽하지 않냐. 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이 됐건 사생활 논란이 있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일 처리 하나만큼은 완벽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지 않냐. 대장동 사건도 그냥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유사 일의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증거가 없지 않냐. 사생활이 됐건 대장동 사건이 됐건 이재명 후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나는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설득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푼만 받지 않더라도 배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전임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핵을 당했다라는 것,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벅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몸을 좀 숙이는 모양새입니다. 몇 번이나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척 했는데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상 판결도 나고 한 번씩 공개할 때마다 돈 얼마 내라 이런 판결도 나 있는데 상관없죠.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상식적인 분들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생활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생활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은 허위사실 공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선거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이 김부선 씨와 연관이 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불륜 문제입니다. 불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죠. 아예 그냥 경선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되냐 이 정도 얘기까지 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검찰 불기소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을 들추기도 했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죠. 근데 처음으로 정세균 후보가 맞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한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연예인들조차도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퇴출당하는 거,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인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당연히 퇴출당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정말 정세균 후보가 맞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세균 후보 말고 이 사람 까지 얘기를 합니까?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되냐 이 정도 얘기까지 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검찰 불기소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을 들추기도 했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죠. 근데 처음으로 정세균 후보가 맞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한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연예인들조차도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퇴출당하는 거,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인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당연히 퇴출당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정말 정세균 후보가 맞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세균 후보 말고 이 사람조차도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하도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김영석 연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해서도 막말을 서슴없이 했었죠. 김영석 명예교수의 연세가 101세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적정 수명은 80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김영석 교수가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인간애가 파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따위 지금 막말을 한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철승 변호사의 모습은 이 정철승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철승 변호사의 모습은 변호사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이념에 맞춰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철승 변호사조차도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냐. 아무런 근거 없는 내 느낌일 뿐이지만 나는 이재명 지사가 모 여배우와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 같고 경악스러운 욕설에 대한 해명도 뭔가 변명 같다. 그리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성격인 듯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철승 그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안 놀랄 수야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배우와 썸씽건도 국민들 누구라도 의심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인지 부조화를 보여줍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잘 숨겼다고 하더라도 아직 밝혀진 진실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랑 여배우가 썸씽이 있었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숨겼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증거가 안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정 변호사도 한 발 내빼면서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뭐 이재명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재차 지금 글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절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한 가지 해볼까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가지고 발목 잡고 있는 사생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폭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절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한 가지 해볼까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가지고 발목 잡고 있는 사생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폭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어준 씨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논란을 제일 처음으로 터뜨린 사람이 김어준 씨라는 거죠. 예전에 한겨레에 다음과 같은 코너가 있었습니다. 김어준이 만난 여자라고 하는 코너인데 이때가 지금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사 한 가지가 있죠. 김부선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김부선 씨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난 대선 직접 만난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 인천 앞바다에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했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가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처자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저게 사실상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명 사생활 논란이라고 하는 대서사시, 그 대서사시의 서막을 알렸던 사건, 그게 바로 김어준 씨가 냈던 저 인터뷰였어요. 2010년도 당시에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변호사 출신이다.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특정인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김어준 씨가 다음과 같은 얘기도 남겨놓습니다.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라는 거, 요 얘기까지 김어준 씨가 써놓죠. 당연히 그래서 김어준 씨가 친히 쓰신 저 인터뷰 글을 보고 나면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창 이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김부선 씨가 이런 글을 씁니다. 가짜 총각, 그대와 은밀한 미래를 즐기기 위해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숙박비 반띵 어떠신지,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놨죠. 근데 보시면 김부선 씨는 분명히 월세 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표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씨가 해명을 한답시고 어떤 얘기를 하냐,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서 밀회하느라, 이런 표현을 이재명 지사가 씁니다. 저는 저게 사실상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김부선 씨는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미래를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냥 1년 월세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빌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김부선 씨가 오피스텔에 오자도 꺼내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의 비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음 같은 사실이 밝혀졌죠. 이재명의 조카가 저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신체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공지영 작가와의 녹취록을 통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서 자진 신체 검증을 받았었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점을 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토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조차도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사생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지금 비리 혐의에 얽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논란이 터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글쎄요,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